이거는 내용상 우리가 길게 다룰 게 없어요. 저번에 우리가 한 것처럼 그 확대 재생산에 대해서 막스가 쭉 수학적으로 서술해 놓은 부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 부분은 그 다 하고 나서 그 해결책하고는 다루겠는데, 일단 내용이 계속 들어가면은 거의 그 첩첩산중으로 계속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재생산 과정을 갖다가 자본의 축적 과정을 갖다 막스가 그런 식으로 그 증명하려고 했다 하는 게 자본론 2권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자본론 3권의 맨 앞에 부분을 보면은 그걸 짧게 요약한 건데 이렇게 써요. 이건 막스 얘기예요. 제3권의 첫 번째 단락은 지금부터 잉여 가치가 이윤으로, 잉여 가치율이 이윤율로 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막스는 1권에서 서술한 직접적 생산 과정과 2권의 유통 과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며, 과정은 2권의 유통 과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며, 제3권에서는 이 두 권이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이 두 과정이 결합된 자본의 운동 과정을 총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구체적인 형태를 찾아 상술하고자 했다. 이거는 막스가 3권 첫 구절에서 자기가 왜 이 3권을 쓰는지를 밝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잉여 가치가 생산되는 직접적 생산 과정을 1권에서 다뤘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2권에서 그 만들어진 이 직접적 생산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서로 유통돼야 되는데 그 유통을 다뤘거든요. 이것을 서로 결합한 게 이제 총체적인 과정이죠. 생산하고 유통되는 부분이 자본주의의 이제 자본의 운동 과정인데, 이 두 부분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총체적으로 관찰하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 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을 밝히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래요. 막스가 여기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상품의 가치는 저걸 계속 얘기했듯이 가변 자본 플러스 바뀌어도 괜찮아요. 불변 자본 플러스 잉여 가치 이렇게 나뉘는데, 결국은 이거는 자기가 자본가가 직접 비용으로 낸 거죠. 이거는 자본가가 가져가는 거고. 나중에 보면 원가 부분에 이게 뭐 보통 막스는 코스트 프라이스라 그러는데 독일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거는 그냥 비슷하게 그러니까 비용이죠, 말하자면 비용. 이거는 이윤이죠.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이윤이죠. 전체 상품의 가치에서 자기가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 그리고 자기가 사용한 생산 수단 이 두 부분을 뺀 비용, 그 전체 생산된 것이 이 두 부분을 뺀 것이 자기가 가져가는 이윤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잉여 노동이란 무엇인가요? 잉여 노동이란. 도대체 잉여 노동, 잉여 가치 이전에, 이런 잉여 가치가 생산되기 이전에 잉여 노동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잉여 노동이 있어야지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그 잉여 노동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 상태에서 잉여 노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는 잉여 노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느 사회든지 웬만한 수준에 있으면 잉여 노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왜 나를 갖다가 내가 지금 누구한테 일하고 싶으면은 그 자본가가 왜 나를 고용하겠어요? 이 사람을 세움으로써 왜 고용하겠어? 나한테 왜 어떤 상품을 생산하도록 돈을 주고 시키겠어요? 여기서 맨 먼저 일하는 자가 행하는 잉여 노동은 무엇인가요? 도대체 잉여 노동이 무엇이에요? 잉여 노동이 무엇이에요?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잉여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잉여 노동이라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있었냐 없었냐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치 경제학에서. 근데 대부분 거의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요. 그래서 잉여 노동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본주의를 갖다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잉여 노동이 무엇인가? 한글로 얘기하면 남는 노동인데, 그렇죠? 그렇죠. 아주 정확한 것이 남는 노동. 근데 뭐하고 남느냐? 그게 중요한. 정치경제학 개념으로 뭐하고 남는 거야?
노동 시켜서 노동 시켜. 그럼 노동시장에서 요것처럼 가변자금, 불변자금 플러스 잉여가치에서 노동자는 잉여가치를 창출하는데 근데 그 잉여가치를 노동자가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남는 잉여노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지. 모든 자본주의에서도 모든 노동자가 잉여노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무산자 계급이 가진 건 노동력밖에 가진 사람을 이 노동력을 파는 게 노동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프롤레타리아가 잉여노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잉여노동을 할 수 없어. 다 그런 건 아니야. 지급되는 임금 속에 잉여가치가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적 과정에서 내가 지금 원시 공동체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봉건 사회도 고대 노예제도 있고 봉건제도 있고 다 있었는데 왜 잉여노동이 도대체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잉여노동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점유를 했죠. 고대에는 왕들이나 귀족들이 자기들 일하지 않고. 근데 왜 원시 공동체 시대에는 계급도 없었고 누가 누구 거 점유할 수도 없었어. 거기서 남는 거는 뭐 하고 남는 거냐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이. 뭐를 하고 남는 거야? 우리 그때 자본주의 그 처음 막스 자본론 일권할 때 필요노동 시간 배웠죠.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둘로 나뉘잖아요. 저번에 옛날에 했던 거. 그 노동자들이 하는 전체 시간이 A부터 C까지 있으면은 둘로 나누면은 B. 이거는 노동자가 지금 자기가 일한 만큼 임금으로 가져가는 부분이고, 네. 이건 자본가를 위해서 하는 잉여노동 시간. 이 부분. 이 부분은 뭘로 결정돼요, 대부분? 자본주의에서? 돈으로. 자본 노동자가 그 임금을 가지고 자기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에요. 왜? 그 최소한의 비용도 안 주면은 그 노동자는 재생산이 안 되죠, 노동력이. 그러니까 노동력을 다시 팔 수가 없어요.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남는 게? 뭔가 하면 역사적으로 잉여노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시대는 어땠겠어요, 대부분이? 그 남는 게 없는 거죠, 말하자면. 잉여가 존재하지 않는 거. 다 먹고. 왜 그렇게 남는 게 없이 하루 종일 죽으라고 돌아다녀도 저 아까 잠깐 그 EBS 다큐멘터 이렇게 텔레비를 통해서 봤는데 캄보디아의 한 종족은 아직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먹이자마도 다 못 먹고 사는 데도 있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왜? 가장 간단해. 왜 원시 시대하고 지금하고 한번 동물을 잡으러 돌아다녀봐요. 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잡지도 못하면서. 먹고 살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왜냐면 뭐가 그렇죠. 생산 도구가 없어서. 그건 우리가 뭐라고 말하자면 처음에는 나무 그냥 찔러 죽였고 그 다음에 좀 그렇죠. 그 돌 잘랐고 그 다음에 쇳덩어리로 이제 무기 만들고. 지금은 어때요? 별 무기가 다 있죠. 동물 잡는 거는 뭐 그 일도 아니죠. 이 밤에 어디서 자는지도 다 알아내니까. 왜? 생산력이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생산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은 내가 어떤 도구를 갖고 일을 하면은 나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게 잉여노동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도 잉여노동은 자본주의 시대처럼 존재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를 한 거죠. 그렇죠. 사실 존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들한테 일 시키는 거죠. 그런데 노예들한테 일을 시키되 왜? 자기 노예가 어때요? 생산수단이 발달했고 생산력이 있기 때문에 노예가 자기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노예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노예한테도 굶도록 너 오늘 하루만 일하고 죽어. 그런 건 아니죠. 굶겨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노예의 생산 그 육체적인 생산력,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재생산 능력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넘어선 노동이 잉여노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노예들한테 근데 왜 지금하고는 다를까요? 자본주의 사회 잉여노동하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노예의 주인들은 자기의 생필품이나 그리고 사치품
이거를 넘어서서는 만들게 시키질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아직도 교환이 없었던 거예요. 교환이 없었고 그냥 넌 내 거 만들어 그리고 너 먹어 하는 정도의 수준. 이 정도에서 머물렀던. 그럼 우리 봉건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봉건제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게 봉건제도는 노예제하고는 또 달라요. 봉건제도는 소작농이라 그래도 그 농노들 있죠. 우리가 뭐 예속 상태에 있는 농노들 있죠. 농노들이라 그래도 그 지역만 벗어나면 괜찮지. 뭐 그 영토 우리가 보통 그 영주들이 받은 그 토지 있죠. 토지. 그 토지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그 토지를 벗어나면 이제 이제 방랑자가 된다든지 아니 화전민이 된다든지.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영주들의 가장 커다란 생산 수단이 토지였죠. 가장 커다란 생산이 토지였고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노동력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하고 가축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어느 나라든지 가축의 도살이 가축의 어떤 이런 법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축이 없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축에 대해서 철저한 법을 다 만들죠. 근데 이제 농노가 그 지역을 벗어나면은 어떻게 말하죠? 농사를 못 짓는 거지. 그러니까 영주는 그 지역은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모자라면은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적어지면은 황폐해지고 그러면은 그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결국 영주나 왕의 권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금 사극 보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게 적군이 아원을 다 죽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절대 아니에요. 저 생산력을 왜 죽여요, 저 생산력? 저 노동력. 노동력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사람이. 지금은 기계가 많이 사람을 대체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로서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간이고 생산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의자왕 죽고 나서 의자왕을 죽였다고 고구려 그러니까 당나라한테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현 설치하고 의자왕은 어떻게 했어요? 당나라 애들이 감옥에 가둬서 굶어 죽였어요. 약 3만 명의 백제 유민을 데리고 의장하고 같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일정한 그 당나라의 지금 미개척 지역 있죠. 아직 황무지 같은데 백제 현을 세워요. 그리고 의자형을 우두머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개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당나라 왕은 3만 명의 공무를 또 받게 되죠. 그중에 엄청난 사람들은 이제 장군이 되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이로 왕하고 나서 많은 장군들이 당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하나의 그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거꾸로 우리가 보면 수나라가 망한 가장 커다란 이유, 특히 진시황제가 망한 이유 이렇게 보죠. 그럼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잉여노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왜 생산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일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왕이나 영주, 군사 이런 사람들 일하지 않았잖아요. 농민들이 만든 직접적 생산자들이 만든 걸 갖다가 공물이나 세금으로 받아갖고 먹고 살았죠. 왕들도 그렇고. 근데 진시황제가 왜 망했겠어요, 그럼? 만리장성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노동력이 상실. 그렇죠. 노동력이 가장 중심인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상실돼 버리죠. 잉여노동을 갖다 하지 않고 쓸데없는 뭔가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고 어떤 우리 육체를 재생산시키는 게 아니라 성만 쌓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래서 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 재배를 수만 명이 못하죠. 오랫동안 또 죠. 이 사람들도 또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생산이 안 된 거. 생산할 사람이 먹고만 일만 했으니까 비생산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력이 급속하게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나라도 보통 뭐 고구려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한국에서 왜곡시킨 역사의식이고 실질적으로 수양제 문제가 했던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당나라가 엄청난 경제가 꽃을 피웠죠. 문화도 꽃을 피우고 운하 뚫은 거예요. 엄청나게 긴 운하를 뚫거든요. 그 당시에는 바닷길하고 백길인데 강도 어때요? 연결이 직접 안 돼 있죠? 좁고 그러니까 그 운하를 크게 뚫은 거예요. 남부. 그게 제가 알기로는 400km가 넘을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엄청나게 긴 운하를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운하를 수십 년 동안 뚫었겠죠? 그러니까 국력이 쇠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잉여노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유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잉여노동이라는 것은 노동하는 사람이 자기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남는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그러니까 잉여라는 부분은 과거부터 있었던 거예요. 과거부터 있었고 잉여가 존재하지 않았으면은 모두 다 일을 해야 되겠죠. 아, 그거 간단한 논리예요. 제가 지금 지 먹을 것도 못 만들어내는데 내가 일을 시켜 그럼 내 거 뺏어 먹어. 그럼 종족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종족은 망. 그래서 원시민들은 철저하게 삼는 대로 나눠 먹었던 거예요. 골고루.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이 경제 체제나 이 정치 경제 체제를 보면은 이 그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먹고 살고 이제 그게 이제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 저걸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어떤 그 제도들이 뭐 기후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지고 뭐 풍부한 데는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데는 권력도 필요 없고 의식만 있을 뿐이에요. 의식만 있고 그럼 아직 원시 아프리카 정도 그 아마존에 있는 데 가면 그런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어딘 데 가면 뭐 이쪽 사람은 와이프가 남자 둘 데리고 살고 이쪽은 남자가 여자 둘 데리고 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똑같은 종족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면서 여러 가지로 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완전 다른 세계에 살지만 그래서 보면은 그 무엇이 잉여 노동이 가능하겠는가까지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력이라는 거죠. 생산. 도구의 발달도 생산력의 발달이에요. 도구의 발달도 생산력의 발달. 물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됐겠지만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세계를 갖다가 뒤집어 엎은 중국에서 한 나라가 막 통일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한 나라 고조선을 막 멸망시키고 큰 제국을 세우고 쇳덩어리거든. 한번 나무를 가지고 돌덩이하고 나무를 가지고 한 제국을 세운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불가능하거든. 누가 돌로 사람을 얼마나 어떻게 할 거라고 전쟁해가지고 불가능하다. 나무로 한 대 때렸어. 또 까불죠. 그러니까 이게 쇳덩어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 거죠. 뭐죠? 첫 번째가 쇳덩어리가 발견되고 쇳덩어리가 주로 우리는 무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쇳덩어리를 가장 많이 쓴 거는 농사예요. 농사. 그래서 유목민들은 쇠를 안 만져요. 걔들은 금이죠. 금. 운반하기 쉽고 거래하기 쉽고 금이고. 그래서 금을 숭상하는 민족은 전부 다 유목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라의 김씨가 대부분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게 정설이거든요.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을 쓴 거죠. 금을 쓴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쇳덩어리죠. 쌍을 파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6.25 때만 해도 소작농들이 큰 쇠로 된 제기를 갖고 있는 농가가 몇 집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주들이나 큰 농사꾼이나 있었지. 되게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에다 소금이 되게 많이 안 파지죠. 깊게 파야 되는데. 깊게 파야 되는데 많이 안 파지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농토가 적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리고 한 군데다 심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계속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지 그 영양분이 다시 돼가지고 이제 농사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처음에 이렇게 땅을 갈아엎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부드럽게 돼야 되겠지만 영양분도 골고루 하고 이런 거. 아무튼 쇳덩어리 때문에 철기 혁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농사 혁명을 갖고 온 거예요. 말하자면은 기존의 땅도 깊게 빠지면 또 개척할 수 있는 땅이 황무지를 갖다가 기름진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넓이가 넓어졌겠죠. 그럼 결국 태어나는 인구가 더 많이 그 먹고 살게 생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개간할 수 있는 사람과 도구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때 그 중세까지 전쟁은 거의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가고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는 일정하게 생존할 사람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총독을 남겨두든지 아니면은 지방관을 보내든지 하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한테 총독을 남겨두는 거죠. 네가 이쪽 해갖고 공무를 1년에 얼마씩 바쳐라. 가끔 이제 사신 보내갖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제국을 형성하는 거예요. 중국이 하나의 제국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자기 가운데 중자 딱 써갖고 자기들이 중간에 있는 나라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래서 막 나누죠 이렇게. 너희들은 제1문화권, 제2문화권에서 나눠가지고 이제 그 외에는 다 오랑캐 이래갖고 국교 남겼고 무역을 안 하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무역을 안 하는 거예요. 무역을 안 하는. 중국에서 갖고 있는 많은 물건들을 갖다 하사하고 조공으로 받는 형식이거든요. 무역이 그게 이제 조공 형식으로 받는 게 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많은 차이가 났죠.
아니,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왜 그러면 아까 이제 네 번째 포인트로 가서 역사적 시기에 잉여노동은 존재했다면 왜 노동자라는 계급은 출현하지 않았는가? 재밌어요. 이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대토지 소유가 이런 게 생기면서 옛날에 로마 시대 때요. 고대 로마에서 그 대토지 막 소유자 이런 게 막 생기면서 자유농들이 많았거든요. 자유농들이 농촌에서 쫓겨나요. 자기 토지에서. 얘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로마로 다 몰려 들어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노동력이죠, 유일하게. 노동력을 팔아야 되는데 어디다 팔아요? 그래서 아직 노예되었기 때문에 물론 자유민들이 내가 노예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만 노예할 사람도 별로 없죠. 도시로 막 먹고 살 게 없어. 진짜 이거 사실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서 막 오는 거예요. 어떻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국가에서 국어라는 사람들을 갖다가 가끔 이렇게 식량을 배급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국어라고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 번씩 가가지고 식량을 쫙 배분해줘요. 노예로 만들 수는 없고 또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국가에서 그 자유인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산자 계급들을 먹여 살렸다 그러고, 거꾸로 얘기하면 요새는 무산자 계급들이 이제 그 자본가를 먹여 살린다 그러는데 이제 거꾸로 된 개념이지만 그냥 그런 일이 있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국어라는 사람을 줬다는 것은 분명히 잉여노동이 어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루어지고 남는다는 거죠. 남는다.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남는다는 거. 근데 일하는 사람도 지금 가진 게 노동력인데 남는 노동인데 나 일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닐까. 지금 우리가 얘기를 쉽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생산력이 발전이 생산수단 발전이 내가 노동력을 팔고 싶어요. 토지에서 쫓겨났어. 되게 자유농민들은 그 당시에 자기가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농이에요. 근데 농촌에서 땅을 뺏겼어. 뺏겨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할 게 없죠. 자기 땅을 뺏기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도시로 밀려 들어온 거예요. 로마로. 밀려 들어왔는데 로마에서 정부에서 저 하도 거지짓 하고 다니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노동력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노동력을 팔 데가 없다는 거는 쓸모없는 노동력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아직 자본가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이 사람을 사갖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자기가 먹는 것보다 더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만드는 걸 가지고 뭐를 할 거야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교환해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돼야 되는데. 응? 아직 그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죠. 아직도 노예사회였기 때문에. 노예사회였기 때문에. 왜? 모든 사람들은 사치품이나 충분히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노예로부터 그대로 자기 개인적인 노예가 있었죠. 자기 개인적인 노예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서 영주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땅을 갖다 이렇게 준 다음에 이건 네가 요거 갈아서 먹고 나머지는 뭐 요만큼은 영주, 요만큼은 성직자, 요만큼은 누구를 위해서, 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네가 어떻게 됐든 그만큼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노가 마음대로 해요. 오전은 내 땅, 오후는 영주 땅, 일주일은 내 땅, 일주일은 영주 땅. 이렇게 해서 돼요. 그 대신 이제 엄격하게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 땅에는 뭐를 심고 뭐를 심고 뭐를 심어라. 응? 그리고 뭐 와인은 뭐 며칠에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막 이런 뭐 여러 가지 조항이 있을 때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벌써 충분한 증거가 되죠. 농노한테 또 다른 땅을 갖다 경작시켰다는 것은 농노가 자기 먹을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잉여를 창출했다고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벌써 창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어떻겠어요? 자본주의 실질적으로 엄청난 생산력이죠 지금. 엄청난 생산력이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과거에 이게 봉건 시대라 그러면은 요 정도면은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이 정도도 안 될 거야. 내가 먹을 거 이만큼, 2년 후도 이만큼인 거죠. 그럼 뚝딱하면 내 먹을 건 다 만들어내니까. 농민들 한번 생각해봐요. 식량이 남아 돌아가고 어쩔 수가 없는. 왜? 뭐 기계로 막 해버리니까. 씨앗도 발달하고. 생산수단이 막, 생산력이 발달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자본주의사에서는 이런 어떤 계속적으로 우리가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잉여 노동의 시간이 한 개인의 노동 시간에서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5시간 일하면 4시간이 잉여 노동이 1시간. 또 한 100년 후에는 30분이고 4시간, 5시간 반은 이제 잉여 노동이 돼요. 이런 문제가 이제 와닿는 거죠. 계속 사회. 우리가 지금 겪게 되는 어떤 이런 모순들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계속 나보다 더 내가 노동하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은 걸 만들어내는데 그 잉여 노동의 양이 계속 늘어나요. 축적적으로. 늘어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게 미래는 어떤 사회가 올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됐을 때. 여기서 우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아직도 계속적으로 노동사회가 지속된다면 노동하는 자만이 임금을 얻고 그 임금을 가지고 소비를 해갖고 자기의 생산성을 재생산시킬 수 있다면 생산력을 노동력을 재생산시킬 수 있다면 그게 재밌는 일이 아니라 엄청난 그 불균등 불일치가 계속 벌어져요. 그것이 계속 벌어져요. 생산과 소비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많은 모순을 던져주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거예요. 만들면 남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계속적으로 자본주의는 그런 식으로 발달해갖고 이제 어디까지 어느 순간까지 작동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점점 가면 갈수록 공황이나 뭐가 오면은 이제 상생을 초월하는 자본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아 도니까 다 문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장이 뭐 돌아가봤자 뭐 누가 써야지 쓸 사람이 없는데 쓸 사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잉여 노동량이 많아지니까 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그 저번 시간에는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사회는 완전고용이라는 건 존재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완전고용의 형태를 치려면은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라 엄청난 변화된 형태겠죠. 변화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의식적인 변화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장애인들이나 어떤 고령자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소비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그 생산력은 이 자본주의사에서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거의 제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제어가 되겠지만 그 우리가 이런 문제하고 이렇게 연동시켜 갖고 우리가 이런 잉여노동에 연동시켜 갖고 계속 생각해야 될 게 그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연 문제잖아요. 환경 파괴 문제, 자연 파괴 문제인데 이거랑 연관시켜 갖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생산력의 그 발달이 가져오는 그런 문제점 해결해야 되는 거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경우는 오직 이윤 뭐 이런 거를 계속 나가는데 이제 뭔가 이런 어떤 지구가 발달해 가는 과정에 우리가 이렇게 그 중국하고 이런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로 편입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금방 느낀 거예요. 중국하고 소련 막 이런 나라에 너무 들어오면서 인도 막 베트남 좀 있으면 막 여러 군데 막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파키스탄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넘쳐나는 물건들, 소비하지 못하는 정도의 막 쌓여 있는 물건들 있죠. 상품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막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그걸 다 소비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과소비 있죠. 막 과소비도 장난 아닌 과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과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결국은 계속 얘기했지만 이 잉여노동이라는 개념, 잉여노동이라는 개념, 생산력의 발달 이 부분이 인간에게 던져준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죠.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점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정치경제학을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스로 들어가면은 막스는 너무 이런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막스는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자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인간중심적인 거예요. 인간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연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막스가 사고를 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막스는 이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거든요. 뭐 우리 잘못 보면은 그 생태계 문제 얘기하면서 막스를 끌어들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저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막스가 무슨 생태계 문제 무슨 관심이 있었다. 여성 문제들에 별 관심 없었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래 자본주의에서는 잉여노동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그 골고루 분배할 수는 없어요. 평등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다르게 나타나니까. 인간의 능력이 다른 건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그 이 평등한 거를 갖다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평등을 갖다 전혀 다른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이제 차이를 가졌다고 이제 차별내는 게 문제죠, 말하자면. 차이가 있다고 차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도 뭐 그 영화 이렇게 영화 하는 사람들이 조금 막 감독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하층 사람들의 어떤 본보기가 돼갖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노동 중에 하나가 뭔가 직접적인 생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어떤 삶을 갖다가 가능하게 하는 그 직업들이거든요. 일들이거든요. 노동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노동이거든요. 쓰레기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태우는 거, 뭐 치우는 거, 뭔가 운반해주는 거 이런 것들. 운반에서는 실질적으로 왜 운반하는 비용이 싼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운반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새로 창출된다고 안 봐요. 만들어진 걸 당연히 그냥 옮기는 거니까. 근데 운반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소비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상품이 소비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직접적인 소비만 얘기하지만 생산도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화물연대나 철도가 파업해서 무서운 거는 공장이 멈추는 거거든요. 왜 부속이 없어갖고 멈출 수밖에 없으니까. 광역 파업 굉장히 커다란 거지만 거의 굉장히 그 평가를 못 받는 노동들이죠. 그러니까 노동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이 잉여노동 자체를 극복할 하나의 방법은 귀천을 없애고 노동 시간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청소노동이건 뭐건 전부 다 지불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가사노동도. 가사노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사노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노동력을 갖다가 거기서 생산하죠. 생산하고 또 키워내잖아요. 가사노동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기존의 노동력을 갖다가 리프레싱 시키죠. 재생산시키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노동인데 보통 혼자 가서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런 거기에 따라 가사노동은 싫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가사노동을 대리해주는 어떤 그런 그 사업들이 많이 이제 번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사노동은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가사노동은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무시를 당한 거예요. 굉장히 무시당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당한 그 지불들 이런 것들이 과잉이 되는 잉여노동의 결과들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걸 갖다 어느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냥 일방적으로 국가 정부냐 아니면은 뭐 지방 자치단체냐 아니면은 뭐 어떤 조그만 뭐 사회에서 할 것이냐 그건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느 식으로 통일이 되겠죠. 돼가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학자들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잉여 노동을 갖다가 동시에 다 향유할 수 있는 표준 노동 시간은 얼마냐? 그러니까 뭐 4시간 일하고 5시간 일하고 4시간은 기본이다 사회를 위해서 1시간 더 일하면 너 이만큼 더 가져간다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아무튼 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시작했나 하면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그 딱딱한 얘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 자본가 입장에서 생산 원가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자기가 잉여 가치를 가져가는 이윤 부분하고 그래서 잉여 가치가 어떻게 이윤으로 변하고 잉여 가치를 어떻게 이윤율로 변하고 이런 과정이 막 계속 그려지거든요. 그런 조건들이 어떤 거에 갖고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도 자본주의는 왜 항상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서 항상 이윤율이 하락하는 거야. 이윤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과정을 쭉 서술해내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쭉 그려질 거예요. 그려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귀도 빠지고 그래갖고 제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를 가지고 다음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이렇게 내용이 좀 어려워진다는 경고. 경고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려워지지만 재밌어요. 이해만 잘하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벌어지는 자본주의 지금 현 상태들 있죠.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아,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물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본의 형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금융 자본들 이런 자본의 형태들이 막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막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현재 그 금융자본의 팽창 시기에 막스의 어떤 얘기들이 얼마만큼 맞아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점검을. 그러면서 이거 쭉 보면은 아 얘가 지금 자본주의가 어떤 상태에 와 있고 그리고 왜 70년대 후반에 중국을 자본주의로 끌어들였고 80년대 후반에 소련까지 이런 그 왜 그 시점이 그 정도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와닿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자본의 총체적인 운동으로 모든 걸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큰 사건들 있죠.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아 이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 예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3권은 실질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자본은 살아남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큰 사건들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많이 주는 부분이 상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하자.